자, 잘 나온 부분인데요. 양도세 중과인데 동교로가요. 자, 중과시키니까 자, 지금 동교로가라는 건 지금 안 팔고 이제 나중에 팔겠다는 거죠. 제도가 바뀌면. 그래서 이 동결은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잠겨버려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앞에서 이제 기능에서 봤는데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따라 다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재산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게 우리가 또 올바른 세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헨리 조지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헨리 조지 이론이 고전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고전합하다라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헨리 조지는 이 이론이 옛날 이론이에요. 지금과는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얘가 했을 때는 헨리 조지가 고전합하니까 자,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하나의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자연적 특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지가 완전히 공급이 안 된다. 완전 비탈적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갑돌이가 지주인데요. 땅을 빌려줘요. 땅을 빌려줘서 을돌이한테 빌려주면 지대를 받습니다. 지대. 자, 그럼 완전 비탈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완전 비탈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부 다 공급자가 다 내라는 거죠. 정가가 안 돼요. 그래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을 전혀 못 줄여요. 자, 못 줄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거래량이 줄고요. 이 시장을 경제주에 떠나버리죠. 발생하는 손실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못 떠나다 보니까 가격도 못 올리고요. 있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형평성에도 맞고 자, 못 줄이다 보니까 자원보험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얘가 있을 때는 고전합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개량되지 못한다는 가정에서는 가능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지는 그 용도에 다양해서 용도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선이 완전 비탈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부과세금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전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완전 비탈적이 떴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서 완전 비탈적이 떴다 그러면 무조건 헨리 조지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헨리 조지 이론은 항상 그 전제를 완전 비탈적이라는 걸로 전제를 하죠. 그러면 자,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면 공급자가 다 내다 보니까 토지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세는 없애라는 거예요. 토지 단위세를 만들자는 거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 추정한다면 토지 단위세를 추정했죠.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에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보험의 요구이 초래되지 않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 우리 이제 이 출제 포인트로 가죠. 양도세 중과였어요. 동교로가는 물량이 잠겨버리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자, 보유세를 중과시키니까 우리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차등가세를 해야 된다는 거. 공급이 완전 비탈적은 헨리 조지 이론이죠. 보유세가 부과 시 자원배분이 초래되지 않는다. 공급이 완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헨리 조지 이론은 토지 단위세 운동으로서 옳은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요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5번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다.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대한 경제 후생 변화를 틀린 것은 요거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5번이 정답이죠. 자,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의 증가분은 정부한테 기속이 됐어요. 그러나 앞쪽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줄면서 이 경제주택 이상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그러셔야죠. 당연히 5번 틀렸죠. 자, 1번.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자, 뭐뭐보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바꿔서 많이 부담하잖아요.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커지겠고요. 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 경제 순손실이 탄력적일 때는 더 이 시장을 더 많이 떠나니까 커지겠죠. 비타로 쪽은 좀 덜 떠나니까 작아지겠고요. 수요자가 실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고요. 공짜 받는 가격은 하락했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잘하셨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갑니다. 6번도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요. 자, 토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완전 비타로적이거든요. 완전 비타로적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전부 다 자기가 다 부담하겠죠. 여기서 공급자가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은 5번만 맞고요. 자, 1번과 2번에 조금 차이가 있겠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건 자기가 집을 사기 위해서 실질 수요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굉장히 주택을 사기에 좀 부담이 크다는 거죠. 자기가 부담하는 게 크니까. 그럼 수요는 감소하죠. 그럼 가격은 우리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라는 자체는 자, 이거는 자기가 소유자가 거주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자기가 거주하려는 목적인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은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죠?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보통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낸 공급자가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이죠.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안 놓으려고 하죠.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죠.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주택의 취득세를 낮춰줘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감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더 취득세율이 부담이 적어지니까 증가하죠. 증가. 자, 동교로가는 물량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무조건 틀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안 하죠. 지금보다는 자, 세금에 대한 동교로가에 인해서 주택을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주택 처분을 기피하죠. 그래서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다 기출이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택 정책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투자로는 한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출제 빈도가 높죠. 그 중에서 지렛대효과입니다. 자, 제가 투자의 장점하고 이런 투자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들은 기본소에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7번하고 8번을 놓은 게 8번이 우리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 시청에 한번 들어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8번에서 의미하는 내용이 7번에 5번에 대한 내용을 맞추려면 그 내용을 알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지 우리가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은 76페이지에 투자에 대한 개념 가볍게 본다면 현재 확실한 지출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죠. 예상된 것과 실현된 게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벗어날수록 위험하죠. 투자의 장점은 그냥 절세 효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고요. 뭐 지렛대 효과는 말씀드릴 거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자체가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 부동산을 막 살려고 하니까 내 부동산 가격은 올라서 인플레를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얻을 수 있고 양도차익도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황금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로 바로 갈게요.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타인자본을 이용하죠. 저당이라는 게 남의 돈입니다. 이용해서 부채 비율, 타인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이니까 부채 비율이 크다는 것은 어때요? 타인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자기 자본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렛대효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라는 게 커지면 거의 싹 다 커진다고 우리 시험에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지만 지분적으로 부담하는 위험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렛대는요, 무조건 위험은 반드시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위험은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죠.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차익금리보다 집값이 상승하면 자본이득에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전세를 갖고 산다는 것도 전세 자금이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세 계약이 끝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렛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간다면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총자본이라는 것 자체는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를 얘기하고요.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이자를 빼고 나한테 얻는 수익률이고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이제 전체 투자 수익률에서 저당 이자로 갖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자, 여기를 비교해서 당연히 저당 이자라는 이 저당 수익률은 은행이 먹는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입 이자라고 보통 나오거든요. 차입 이자를. 그러면 저분보다 은행보다 지분, 자기가 높아야 되죠. 이게 부등호가 중요합니다. 지총조가. 이게 반대가 되면 지분 수익률이 하락해요. 같으면 지렛대 효과 0이라고 우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럼 지분 수익률과 종합에 대한 공제 값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20%인데 이자가 10%밖에 안 낸다. 그럼 그만큼 내가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플러스만큼. 그럼 지분 수익률이 상승하겠고, 만약에 20인데 차입 이자가 30%면 마이너스죠. 그럼 내 수익률은 하락한다. 만약에 20에서 20을 빼면 제로잖아요. 그럼 지렛대가 없고 지분 수익률도 불변으로 우리가 바로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등호가 중요해요. 지총적. 그래서 이 부등호가 바뀌면 부고 지가 커야 되며 같으면 중립적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지금 유형이 딱 3가지예요. 자, 요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만 나온 적이 있었고,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한번 이 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떤, 지금 제가 7번에 5번을 풀기 위한 어떤 그 길라잡이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자, 7번에 5번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요 박스에 있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계산기를 꺼내시고 요게 나올 가능성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얘가 2순위이고 아까 문제 3순위인데, 자, 그냥 우리가 금액으로 줘서 지렛대 효과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전체 투자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입니다. 이게 종합 수익률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타인 돈을 안 빌렸죠. 그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전체 내 돈만 갖고 투자했다고 봐요. 그럼 총 투자에서 순영업 소득이 우리가 알고 있는 NOI, 임대료의 순소득이잖아요. 그럼 1억이 2천이니까 20%를 벌어서, 자, 타인 돈을 빌려서 내 돈이 내려가죠. 그럼 수익에다가 이자를 빼면 이거보다 높아지면 지렛대 효과가 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천을 빌렸고 부채 4천이 지분이라면 이자가 10% 나간다 라고 한다면, 자, 2천만 원에서 이자가, 자, 여기 안 적혀져 있으니까 제가 적어 드릴게요. 순수익이 2천이라는 거고 6천의 10%니까, 자, 우리가 6천만 원을 빼잖아요. 그럼 1,400만 원이 나오겠죠. 거기서 내 돈 들어간 게 4천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400에서 1,400 나누기 4천을 때려버리면 0.3억 원이니까 35%가 되죠. 근데 여기서 가격 상승률이 2%가 있다면 가격 상승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2% 굉장히 약해요. 그럼 1억의 20%는 2천이잖아요. 2%를 공 하나 빼. 그럼 200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2,200에서 마이너스 600을 빼면 1,600이 됩니다. 그럼 1,600에서 4천에 대한 내 돈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600 나누기 4천을 때려버리시면 0.4니까 40%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고 퍼센트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전체를 총 투자액을, 자, 100원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럼 굉장히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전체가 15원을 벌었고요. 그러면 50원, 60원, 80원 빌렸을 때거든요. 그러면 내 돈은,
자, 타인 돈이 50% 50원이면 자, 원은 좀 뺍니다. 그냥 숫자로 볼게요. 그럼 내 돈이 50원 들어갔으면 타인도 50원을 낸 거죠. 50원에 10%니까 5원이잖아요. 그럼 전체 15원에서 은행이자 5원 빼고 내가 10을 먹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10 나누기 50을 하게 되면 0.2니까 20%가 되겠죠. 자, 타인 돈이 60%라는 건 60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40원 됐고 15원에서 60원에서 10%니까 6원이잖아요. 그럼 15에서 6을 빼게 되면 9가 되니까 나는 40원에서 9원을 먹게 된 거죠. 그럼 9 나누기 40을 때려버리면 0.25가 되니까 25%. 자, 그 다음에 타인 돈이 80이니까 나는 20이에요. 그럼 80원에서 10%니까 8원을 은행이 먹어왔죠. 그럼 15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리가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그럼 7 나누기 20을 때려버리니까 0.3원이 3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까지 나오는 틀이 거의예요. 그러면서 타인 돈을 안 빌렸을 때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추천해 드리는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의 투자에 내 돈이 들어가고 소득에서 이자를 뺍니다. 근데 내 돈에서 소득이 있으면 상승분이 있으면 더해주고 이자를 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청 들어갔던 문제가 니은번이거든요. 자, 지분 수익률은 총자본에서 총자본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에다가 부채 비율을 곱합니다. 자,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일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자, 타인 자본이 올라가요. 돈 빌리는 사람이 타짜거든요. 타짜. 그래서 타인 자본이 우리가 부채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자본이 지분이거든요. 자기 자본이 지분이다.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 돈이 100원 들어가는데 원은 뺄게요. 400원이다. 그러면 4라는 400%는 4배를 빌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프린트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프린트 메일 노트에 대상부동산의 종합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자, 이게 10%다. 그럼 플러스가 나오려면 총자본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자, 근데 저당 수익률이 12%의 대출금리가 더 크다는 것은 자, 이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만큼 내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채 비율이 250%라는 건 뭘까요? 내 돈이 100원 들어갔는데 250원 빌렸다는 거는 자, 2.5배라는 것은 자, 이건 2.5배 빌렸다는 거예요. 250%는. 자, 그러면 그만큼 까져요. 자, 그러면 2.5배만큼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5%만큼 까지다 보니까 당연히 10% 밑으로 5%가 정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10% 밑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5 아니면 8이죠. 만약에 얘가 10, 10이면 10이 되겠고 얘가 이자가 낮다면 12, 13에서 정답이 되겠죠. 자, 굳이 자, 이 시청 들어갔던 문제를 왜 보냐? 특히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총자본은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는 총투자에 대한 소득, 저당 수익률은 금리 이자를 차입 이자로 나올 수 있죠. 자, 굳이 왜 이걸로 풀어졌냐면요. 자, 우리가 이따가 봤을 때 자, 이건 부입니다. 마이너스 부의 지렛도가요. 자, 그럼 이거를 정으로 전환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얘를 올리든 내리든 무조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부가 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자를 낮춰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이건 이따가 제가 그 문제를 다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면만 좀 볼게요. 지총조라는 거에서 세팅이 중요하죠. 부등호의 세팅이 중요하고 자,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이 증가합니다. 정의 레버리지를 효과를 예상했다 그래도 부채비율이 커지면 무조건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부채비율이 커질 때 정은 무조건 자기 자본이 올라가 버려요. 왜?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 얘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이자가 더 크거든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얘가 10에서 10이면 0이 되죠.
그럼 지렛대효과 발생하지 않겠죠. 중립적은 자기 자본수익 변화가 없다. 그 중립적은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수익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 10, 10이 된다는 거죠. 자, 지분 수익률은 내 돈 내려가고 수익에서 상승분 이자 빼고, 자, 조금 전에 했던 요 식이 되겠고요.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5번이에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이 낮죠? 자, 보세요. 어차피 지금 풀었던 것 중에서, 자, 이거는 어차피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2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암만 낮추더라도 정으로 전환될 수 없죠. 그럼 요게 우리 공인중개사 나왔고, 이자를 낮추면 가능하다는 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을 8%까지 떨어졌다. 그럼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계산 문제, 좀 전에 제가 종합수익률이 10%였죠. 여기.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12%예요. 그러면 10에서 마이너스 12만큼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부채비율이 250%다. 2.5를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만큼 까지기 때문에 당연히 5%가 정답이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꼭 아까 봤던 거 우리가 접목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여러분한테 맡겨보겠습니다.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건 제가 안 지울게요. 여기 설명이 들어가 될 테니까. 7번 스타트. 정답은 5번이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타인잡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하면 위험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 발생했을 때, 좀 전에 봤을 때, 제가 이거 살려볼게요. 부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정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입니다, 분들. 할게요. 자, 타인잡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위험 감소한다고 하셔야 돼요.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레버리지 위험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해요. 증가한다.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 증가라고 보세요. 타인잡은 빌었는데 위험이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부가 부채를 낮춰도 정으로 레버리지 효과 전환할 수가 없죠. 이자가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자본을 이용해요.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치겠고요. 정의 되려면 총자본이 커야 돼요. 총자본이 종합수익률이 저당보다 커야지만 되고요. 중립적인 부채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이 변화가 없죠. 자, 부는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이 하락한다는 거. 정답은 5번이 전환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까지 갖고 이제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 일단은 지렛대 효과 77페이지로 가시면 한번 쭉 보죠. 자, 타인자본을 이용해서 부채비율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치는 효과고요. 자, 지분투자 입장에서 남의 돈을 싸게 빌리면 좋죠. 좋으면 정이다. 자, 지분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 저당보다 커야지만 정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어떻게 돼요? 중립적은 다 같죠. 지렛대 효과가 없고 저당이 더 크면 부가 되겠죠. 금융의 효과가 지렛대 효과, 금융의 위험은 무조건 금융 쪽 위험은 자금을 융통해서 대한 위험과 연결이 되겠고요.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은 줄어든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분을 소유한다. 그럼 지분 자기고요. 안기법. 우리 모두는 이제 지분 투자가 되겠죠.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이제 제가 했던 건데 있는데 가중 평균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뭐 좀 중요한 방식이지만 제 나름대로 했던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8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자, 뭐 키포인트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의 판단은 총수익만 계산해서 저당과 비교한다. 아까 총과 저당을 비교했잖아요. 플러스면 정, 마이너스면 부. 지분순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해드렸던 세 가지 유형 꼭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수익률이 이제 세 가지 수익률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그다음 쭉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순서대로 요건 제가 제 순서에 대한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게요. 자, 투자의 수익은 이렇게 32에 투자의 위험은 이제 28, 2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위험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위험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위험은 실현된 결과 예상된 결과 벗어나면 위험해요. 자, 그래서 예상된 수익이 실현된 수익에 벗어날수록
그 표준 편차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척도가 벗어날수록 위험이 커지고 가까울수록 위험이 작아지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우리 계산 문제 있죠. 평균 확률을 낸다는 거, 요건 이제 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우셨고, 자 그럼 표준 편차와 분산, 변이 계수가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의시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계산 문제는 제가 문제집에 가서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 나왔다. 이 가중평균이라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연결시킬 겁니다. 자,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10%에서 벗어나는 척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평균에서 벗어난 척도인데요. 자, 5%라면 자, 이 차가 안 나는데 자, 요거는 뭐 요 차가 10%면 벌면 20%만 또 잃게 되면 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위험이다. 자, 기대 수익률 평균은 수익을 얘기합니다. 위험 단위당 수익, 얘는 수익 단위당 위험인데요. 자, 이게 한번 거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변이 계수에 반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적어보세요. 위험. 평균은 수익입니다. 수익.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봤을 때 당연히 표준 편차는 절대적인 위험도만 보거든요. A, B 중 수치가 크면 위험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B가 더 위험해서 B는 절대적 위험도로 표준 편차가 30이니까 위험하다. 근데 이 변이 계수는 상대적인 측정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의 수익에 봤을 땐 B가 또 수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B가 반드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수익 단위당 위험도를 측정하는 변이 계수를 따져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얘가 위험이 올라가니까 표준 편차 20을 올리고, 자, 그 다음에 100을 내리니까, 자, 이건 20%니까 0.2가 되고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이 내려가고 30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30 나누기 우리가 200을 때려버리면 0.15가 되죠. 그럼 당연히 수치가 큰 게 위험하죠. 그럼 A가 변이 개수가 크다는 건 더 상대적 측정치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개수를 구하는 정도는 나올 수가 있으니 꼭 이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위험과 수익의 측정, 요걸 이제 가는데요. 기대 수익률 평균은 확률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음에 제가 요 계산 문제를 다음 주에 해드릴 거예요. GT 이용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가중평균한다. 기대 수익률 계산은 각 상황별 발생한 확률에 상황별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나중에 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연결시켰고요. 위험의 측정은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가 위험이죠. 그래서 변이 계수는 낮아야 된다. 변이라는 건 변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이 올라가겠죠. 기대 수익률당 위험,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요. 자,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 수익을 고려한 상대적 위험 변이 계수입니다. 자, 분산,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절대적 위험도가 낮은 게 좋고요. 변이 계수는 작을수록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게 좋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제가 프린트 해놨네요. 자, 요걸 이제 미리 요거는 이제 지금 안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문제를 이제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제 풀어보시는데, 자, 요게 이제 제가 프린트는 없지만, 자, 일단 기대 수익률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상적인 아파트의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를 알아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GT, 이 계산기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 확률은 20, 50, 30이라는 건 얘가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확률이 크다. 4%, 8%, 13%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건 아까 가중평균화 되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 자,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요. 자, 곱해서 더해요. 더한다. 근데 GT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랑 해보죠. 20 곱하기 4%. 그럼 0.8이 나오죠. 그럼 이걸 지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0 곱하기 8%. 그럼 4%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30 곱하기 13%. 그 3.9가 나오겠죠. 그럼 GT를 이용해 보십시오. 8.7이 나오죠. 그래서 GT를 이용하는 게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구한다면 또 소수점으로 고쳐야 되고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여기 요령을 좀 갖고 가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순서대로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 순서대로 이렇게 봤으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프린트화 시켜서 또 문제를 풀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자, 교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아까랑 좀 틀린데요? 틀립니다. 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 같을 때 기준이 8%다. 그럼 정상적인 경제 상황의 경우는 안에 들어갈 상황은 뭐냐? 자, 좀 전에는요, 제가 요거를 구하는 게 구했었는데, 가로치는 걸 구해요. 자, 그러면 일단 편법은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비관 쪽은 안 좋아요. 4%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낙관 쪽은 좋죠. 그러면 정상 쪽은 중간이기 때문에 4하고 10 사이를 찍는 거죠. 그러면 얘 둘 중에 정답이 되고 얘는 안 되겠죠. 얘네들하고. 이렇게 본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맞으면 정답이 되고 안 맞으면 다른 걸로 가라는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얘를 X로 놓잖아요. 자, 그러면 저 나름대로 한번 이 둘 중에 답이 되는 걸 찾아보는데, 자, 아까 20 곱하기 4% 쳐볼게요. 20 곱하기 4%. 그럼 0.8%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 그럼 4%를 더해보세요. GT. 그럼 우리가 4.8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자, 이 두 가지를 4.8이다 보니 여기서 8을 빼보세요. 마이너스 8을 빼면 얘의 결과는 3.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40 곱하기 가로치기 33.2%라는 거는 이걸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40을 때려버리시면 0.08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곱하기 100을 치면 100분율 한다면 8%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데, 자, 그럼 교수님,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금 편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8을 골랐다. 둘 중에서. 8을 골랐으면 잘 고르는 거죠. 답을 아니까. 그럼 GT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20 곱하기 4%, 0.8. 그 다음에 40 곱하기 8%, 3.2%입니다.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 자, 퍼센트 제가 그냥 이렇게 빨리 좀 하죠. 3이다. GT 8%가 나오잖아요. 그럼 8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걸 넣어서 얘가 안 맞으면 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도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는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30회 때와 19회 때인데 요거 좀 위주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이 두 문제를 좀 넣었어요. 그럼 꼭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까지 마쳤으니까 조금만 좀 우리가 쉬었다가 좀 천천히 한번 위험의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